자연지리 파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힘내서 마무리해 봅시다. 식생과 토양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식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식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식물들도 기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이 분포 양상을 보이거든요. 따뜻한 기후 지역에서는 따뜻한 곳에 사는 식물이 살 것이고, 한랭한 지역에서는 한랭한 기후의 지역에서는 한랭한 기후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살겠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기후를 가늠해 보자라고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막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생이 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기온과 강수. 우리가 지금까지 기후 공부할 때도 가장 많이 다뤘던 게 기온과 강수예요. 그래서 이게 식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분 기후이며 식생의 분포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온은 위도와 해발 고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식생 분포도 우리나라를 이제 남북으로 나눠 놓거나 혹은 해발 고도의 높고 낮음으로 나눴을 때 식생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분포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선생님이 제시해 놓은 자료를 보시면 대략 이런 양상으로 식생들이 분포하는구나. 가장 따뜻한 곳에 분포하는 서식하는 상록 화렵수림대가 가장 해발 고도가 낮고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한랭한 곳에 서식하는 침엽수림대가 가장 북쪽 그리고 가장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처럼 이제 쭉 펼쳐지겠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식생 분포 양상을 보이는 곳이 바로 제주도 한라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섬이기 때문에 또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따뜻한 곳에서 서식할 수 있는 식물부터,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또 추운 데서 서식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운 데서 서식할 수 있는 친구까지 다양한 식생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쭉 이렇게 다양한 식생 분포를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남쪽,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약간 경사져 가지고 돼 있어요. 북쪽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아래쪽까지 추운 데서 자라는 식물들이 자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남쪽은 추운 데서 사는 애들이 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반구에서는 태양이 남쪽에서 이렇게 내리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쪽 사면에 있는 친구들은 비교적 하루 종일 태양볕을 받기 때문에 좀 더 기온이 높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지역까지 이 따뜻한 곳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북쪽 사면은 햇볕이 많이 안 비치니까 비교적 조금 더 아래 지역까지 추운 곳에 사는 식생들이 분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생의 분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요거겠죠. 남사면은 북사면에 비해서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동일 종류의 식생의 경우에는 더 높은 고도까지 서식할 수 있다. 더 따뜻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생의 수평적 분포,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다.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나눠 놓은 거죠. 수평적 분포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생 분포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보통 남쪽 지역은 난대림, 그 다음에 거의 전역은 온대림, 맨 위에는 냉대림, 이런 식으로 분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직적 분포는 해발 고도에 따른, 자, 여기서부터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각각 다른 기후에 서식하는 식생이 분포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특징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뚜렷하냐면 한라산에서 가장 뚜렷합니다. 가장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식생들부터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추운 지역에 서식하는 식생들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토양인데요. 토양도 마찬가지로 기후와 어떤 식생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형 단원의 첫 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원래 생겼던 암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토양으로 쪼개진다고 했었습니까? 암석이 푹 썩는 풍화와 썩은 친구들을 씻어내는 침식에 의해서 토양으로 변하게 돼요. 예. 근데 이 풍화라는 것도 춥고 물도 많이 없는 그런 건조한 기후에서는 풍화 방식이 다를 것이고, 또 엄청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는 지역은 또 다른 풍화 양상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기후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이런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성대 토양은 어떻게 분포하느냐? 보통 북쪽의 추운 지역에서는 회백색 토가, 그다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갈색 삼림토가, 그다음 마지막 가장 따뜻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적색토는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 남부 해안 지방의 구릉지에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회백색 토가 되겠고요. 다음 갈색이 섞여 있는 삼림토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다음 따뜻한 곳에서 나타나는 적색토는 남부 해안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갈색 삼림토는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갈색 흙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적색토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경기도 사람인데 대학교는 또 강원도에서 다녔잖아요. 맨 처음에 이 전남 지역에서 임용고시를 보려고 내려와서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근무를 시작하려고 KTX를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남부 지역으로 딱 들어오고 나서 나주 요쯤 지나올 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들판에 있는 밭의 색깔이 위쪽과는 다르게 쨍한 빨간색인 게 딱 느껴져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이런 주변에 신변잡기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은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와, 이게 내가 학부생 때 배웠던 남부 해안 지역의 적색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막 느끼면서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반대로 이제 올라가면서 느끼게 되겠죠. 밭의 색깔이 굉장히 어두워지는구나. 네. 그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회백색토죠. 보통 추운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토양의 특색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런 염기 성분들이 많이 씻겨 내려와서 산성화된 토양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성숙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토양이 형성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이렇게 막 딱딱딱 시루떡처럼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섞이기도 하고 하면서 토층 구분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토양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간대 토양.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기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토양이고, 그 친구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대 토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 간대 토양은 뭐냐면 그 밑에 토양층 아래를 형성하고 있는 암석이 결국 부서지고 풍화되고 부서지면서 만들어진 그 위에 쌓인 토양일 거 아닙니까? 기반암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토양을 간대 토양이라고 합니다. 이 간대 토양과 성대 토양은 아예 다른 분류가 아니라요, 어떤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모든 토양은 보면 뭐겠어요? 맨 처음에 기반암으로부터 형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성대 토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나눠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석회암 풍화토, 강원 남부 충북 북부 하면 뭐 떠올려야 돼요? 조선 노충군. 뭐가 많다? 석회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이 풍화되면서 만들어지는 적색의 토양, 테라로사라고 불렀었죠.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싱크홀로 물 빠진다 했습니다.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그래서 이 밭에서 재배하는 마늘이나 고추, 특히 마늘을 이용해서 마늘 정식 이런 얘기 했었죠. 충북 단양. 자, 두 번째는 현무암 풍화토입니다. 현무암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예요? 그죠, 화산지대죠. 화산지대에서 까맣고 구멍이 숭숭 뚫린 현무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생기는데, 이 암석도 세월이 지나면서 풍화가 되게 되면서 토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기반암이 까만색이기 때문에 풍화된 이 토양의 색깔도 까맣습니다. 이 친구도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주로 밭으로 이용된대요. 선생님이 대학생 때 제주도 올레길을 걸어서 제주도 일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지나가다가 힘들면은 막 주변에 보이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그늘에서 막 낮잠도 자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우리 거의 대부분 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운동장이 거의 흙 운동장이 많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발견한 게 뭐냐? 제주도에 있는 학교 운동장의 흙 색깔이 굉장히 까맣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왜 그랬는지 잘 몰랐지만은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제주도에는 현무암이 많으니까 그게 풍화되면서 만들어진 흙을 운동장에 깔아놨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려고 좀 찾아봤는데 다 인조잔디가 깔려버려가지고 이제 거의 그런 흙으로 된 운동장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 화면을 하나 보여줄 텐데 선생님이 예전에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 뉴스를 찾아보다가 자 한화라는 팀이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한창 갔었던 적이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치열하게 훈련하는 사진을 이제 뉴스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의 옷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 사람들이 야구 선수라는 사실을 모르면 글러브도 빼고 막 이렇게 하면은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인 줄 알겠어요. 그죠? 굉장히 색깔이 까맣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일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어떤 곳이냐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현무암이 많아요. 그리고 그 현무암으로부터 만들어진 현무암 풍화토로 이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옷이 이렇게 까맣게 마치 광부처럼 변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현무암 풍화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성숙토. 이 친구들은 뭐 간대토양이나 성대토양처럼 토양 형성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언제 쌓였는지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구분이 가능한 거죠. 아, 죄송합니다. 토층 구분이 미약하고요. 오래된 친구들은 토층 구분이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쌓인 지 형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애가 쌓였는지 또 뭐 차곡차곡 쌓인 게 아니라 또 비가 오거나 하천이 또 씻고 지나가게 되면은 막 섞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서 그때그때 다른 물질들을 쌓아놓는 충적토가 되겠죠. 이상한 게 제일 오래된 친구가 아래에서부터 쌓이기 때문에 제일 위쪽이 가장 신선한 충적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에 의해서 운반 퇴적돼서 형성이 되고요. 그때그때 최신화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넘칠 때마다 새로운 놈들을 쌓아놓기 때문에 비옥합니다. 그래서 농경지로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 염류토 같은 경우에는 감조 구간에서 당연히 뭐 밀물에 의해서 쌓이는 친구일 거예요. 그래서 염분을 포함한 토양이고요. 염분을 제거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신선하게 쌓인 친구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그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금기를 제거한 다음에는 농경지로 활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 해안가에 분포하는 친구들, 빨간색이겠죠. 조류의 영향이 강한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염류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쌓아놓는 충적토.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는 하천이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나라 거의 전체에 걸쳐서 분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파란색. 그 다음 강원 남부, 충북 북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테라로사, 석회암 풍화토, 조선 노층군이 있는 이 지역에 분포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제주도에 분포하는 현무암 풍화토, 까만색이죠. 현무암이 풍화되면서 만들어지는 토양이 제주도에 분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한국지리의 자연지리 파트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지리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처음 들어갈 때는 거부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문제는 가장 쉬워요. 오히려 뒤에 나오는 인문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쉽고 재밌는데 문제가 약간 좀 변별력 있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문제는 쉽게 나오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인문지리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